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할 거는 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시를 쓸 분도 있고, 그래서 시를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시를 쓰는데 이건 뭐 여러분 그냥 뭐 종이 같은 데다가 한 장 정도에서 메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시를 이렇게 쓰느냐? 이 말씀원자 절사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것은 절에 가면 무슨 소리가 나죠? 풍경 소리가 나잖아요. 풍경 소리. 맞죠? 절이 이게 물고기 같은 풍경 소리.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사가 이 절사자가 나오고 이게 이제 운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에서 운율.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시라는 것이 운율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고전에서도 공부하셨지만 뭐죠? 시가잖아요. 시가 맞죠? 시가. 고전 시가. 왜 시가냐? 시와 노래라는 거예요. 가가 노래잖아요. 시와 노래. 자, 시와 노래가 합해져서 시가인데 요즘에는 시가 아니죠. 요즘에 물론 시를 노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꼭 모든 시를 다 노래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가라는 것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뭐랄까요? 그 여러분이 이제 문학에 의해서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뉴욕의 1920년대, 1920년대 뉴욕에 보면 이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맹인이 구걸하고 있을 때 뭐라고 썼어요? 영어로? I'm blind라고 쓴 거예요. 난 눈이 멀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팻말을 들고 있는데 누가 동전을 넣지 않죠. I'm blind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시인이 어떻게 썼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이 문학에 나왔는데 Spring is 예, coming. 봄이 오고 맞아요. 있지만 Spring is coming. 봄이 오고 있지만 but I can see it.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라는 건 당연히 뭘 가리키겠어요? 이 스프링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봄이 오고 있지만 나는 봄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시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Spring is coming, but I can't see it.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라는 것을 쓸 때는 비유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아주 기본적인 제가 이야기만 오늘 해드릴게요. 근데 시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시라는 게 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시가 왜 어려운가? 시가 왜 어려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 왜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읽고 시가 예, 말씀하세요. 읽었을 때 바로 이해할지 예, 못할 때가 맞아요, 많아서 맞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좀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포적인 의미와 외연적 의미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교재 있으시면 이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내표적 의미와 외연적 의미. 왜 그러냐면 이 외연적 의미라는 것은 1차적 의미를 가리켜요. 1차적 의미를 가리키고 내포적 의미는 2차적 의미라는 거예요. 2차적 의미.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자, 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 물 모르시면 없죠. 근데 과학에서는 물을 뭐라고 하죠? 화학기호로? 다 아시다시피 H2O죠. 이게 O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H 수소,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그냥 물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 이루어진 결합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water. 물이 water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학으로 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학으로 가면. 왜 복잡해지냐면, 자,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죽음. 공무도화가 이런 데 보면 이미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마침내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이런 것도 되고 장화홍련전 같은 거 고전 소설에서 배우셨지만 이때는 다시 장화홍련전이 살아나잖아요. 재생의 의미가 또 있어요. 죽음도 있고 또 재생의 의미도 있고 또 물 그 자체로 물이라는 것에 그 자체로의 의미도 있고 또 물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정화수란 말 들어보셨죠? 정화수. 정화수가 아니고 정화수가 맞는 말이잖아요. 아주 깨끗한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뜨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의 정화잖아요. 정화. 깨끗이 하는 거. 이해가시죠? 정화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 자체가 문학으로 들어가면 죽음도 됐다가 재생도 됐다가 물도 됐다가 또 정화수도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 하나가 하나의 의미로만 읽혀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의미로 읽혀지기 때문에 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그냥 그래서 시를 이제 잘 쓴 시는 그냥 1차적인 의미로만 읽혀지지 않고 2차적인 의미로도 읽혀지는 거. 이런 시가 이제 좀 뭐 괜찮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이제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라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시를 어렵게 만든 건 또 하나가 이제 아까하고 비슷한 건데 ambiguity예요. 이걸 ambiguity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비평론에서 공부하셨죠? ambiguity. 그래서 이거 누가 이야기했죠? 앰프슨. 이게 애매성이죠. 시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이 MB라는 말 자체가 둘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숲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갈래 길을 간다는 거. 그래서 MB, 앰비규어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앰비규어티라는 것이 그러니까 애매성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어요. 미국의 자연 시인이 로버트 프로스트. 예, 이제 시 중에 뭐가 있냐면 들어보셨죠? 뭐가 있죠? The Road Not Taken이 있거든요. The Road Not Taken. The Road Not Taken이라는 건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가보지 못한 길.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번역이 돼요. 자, 그러면 노랗게 난 숲속에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나그네의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나는 먼 훗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노랗게 난 숲속에 사람이 덜 가는 길을 선택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때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길, 로드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또 어떤 뜻이 있겠어요? 이 길을. 네? 인생길이죠. 인생길. 인생길인 거예요. 인생길, 진로를 의미하죠. 내가 앞으로 나가는 진로, 가는 진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라고 썼지만 이게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에서의 길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1차적인 의미의 그런 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이 앰프슨이 말하는 애매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 책의 시론책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첫 번째 1장, 2장 시와 언어, 뭐 감각, 사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부에서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의 요소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 이제 시론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2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2부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부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시와 시인과 화자라는 게 있고요. 시적인 화자 있죠? 그러니까 화자가 영어로 뭐죠? 페르소나가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뭐죠? 가면이죠.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화자는. 그 가면이 있고 뭐 리듬도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이미지죠. 그 이미지라는 건 시각적, 뭐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와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비유와 상징. 비유와 상징이 있어요.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은유라든가 지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 비유가 되는 거고요. 상징이라는 건 뭘까요? 일대다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3학년 2학기시니까 한영훈의 뭐죠? 유명한 시 님의 침묵이에요. 한영훈의 님의 침묵. 자, 님의 침묵의 님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연인이 될 수 있어요. 연인. 님이니까.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조국도 되겠죠. 이분이 독립운동가. 세 번째는 뭐겠어요? 절대자가 될 수 있어요. 절대자. 자, 그러니까 님의 침묵의 님이라는 것은 연인도 되고 조국도 되고 절대자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예요? 이게 바로 상징이라는 거죠. 그걸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이야기 없죠? 뭐 여러분 다 공부하셨지만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아이러니와 역설이에요. 아이러니와 역설. 자,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아이러니는 그 말의 의미는 이상이 없는데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의 반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자녀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험 기간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를 안 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잘하는 짓이다. 이러죠.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잘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또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아 너무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막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것도 이제 반어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설은 이 자체가 반대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데 슬플 수 있어요?
없죠. 찬란한 슬픔의 봄. 또 뭘까요? 작은 거인. 작은데 거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작은 거인,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또 하나 더 한다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데 황홀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역설이다. 역설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뭘까요?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고, 이 아이러니는 이제 이건 아이러니 영어로 이렇게 쓰겠고, 한자로는 뭐겠어요? 아이러니는 반어라고 해요. 반어. 한자로 이렇게 써요? 반어.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한다는 소리겠죠. 반어. 그래서 반어와 역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이 또 배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게 뭐냐면 이제 반어 역설 말고 인유와 패러디라는 것을 또 배우실 거예요. 이제 시론에서. 인유와 패러디. 그러니까 배우는데 인유라는 건 뭐냐면 인용한다는 뜻이에요. 인용한다. 인용한다. 유는 뭘까요? 유. 비유한다. 그러니까 인유라는 건 뭐냐면 인용해서 비유한다. 인용해서 비유한다. 이게 인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유명한 뭐 고전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랄까요? 서정주의 추천사 같은 거.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작품 있죠. 추천이 그네라는 뜻이잖아요. 그네. 이 그네라는 뜻이거든요. 추천사에서 추천이. 그러니까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작할 때. 추천사를 보면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자, 이거 어디 나온 거예요? 춘향전에 나오는 거죠. 맞죠? 이 춘향전에 나오는 향단과 춘향의 이야기를 끌어들여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됩니까? 인유가 되는 거죠. 인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황진이라든가 옛날 사람들 현대 작품에다 끌어들여. 현대 작품에. 현대 시에다가 그런 뭐 황진이라든가 또 뭐 주몽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쓸 수 있겠죠. 이것도 일종의 인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인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인유고요.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인의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래 시인의 시를 가지고 와서 약간은 이제 비튼다고 할까요? 이 원래 시인의 시를 비틀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패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러디. 패러디라는 것보다 원래 시인의 시를 가지고 와서 비트는 거예요. 비트는 거를 패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김춘수의 꽃 있죠. 김춘수의 꽃. 뭐 이거 모르시면 없죠. 존재인식.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 책에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오기원의 꽃의 패러디라는 시가 있어요. 오기원이라는 시인이 그 꽃이라는 시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냐면 꽃의 패러디. 이렇게 바꾸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를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틀어버리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패러디라고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는 어떤 게 있냐면 메타시라는 게 또 있어요. 메타시. 메타시라는 건 뭐냐면 시에 대한 시. 이렇게 써보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 드리는 게 나중에 이제 계속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아웃라인 잡아드리는 거니까. 메타시는 시에 대한 시인데 그럼 메타는 뭐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메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about이에요. about. 뭐뭐에 대하여. 이 메타가 about이에요. 시에 대한 시. 우리 메타 소설 있죠. 메타 소설. 뭐예요? 소설에 대한 소설. 메타 소설이 소설에 대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작품에 이제 뭐 종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메타 소설이 되는 거예요. 소설에 대한 소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메타. 그러니까 시에 대한 시. 그래서 이제 정의성 시인의 시를 찾아서라는 시에 보면 이런 시에 대한 시가 나와요. 그 정의성의 시를 찾아서라는 시가 있어요. 시를 찾아서 이제 처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말이 곧 절이라는 뜻일까? 말이 곧 절이라는 뜻일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쓴다면 말씀으로 절을 짓는다는 뜻일까? 말씀으로 절을 짓는다는 뜻일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라는 걸 한자로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말씀 한자와
절사자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자, 이 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말이 곧 절이라는 뜻일까? 말씀으로 절을 짓는다는 뜻일까?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타시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패스티시라고 하는 게 패러디가 여러 유형이 있어요. 이제 이거 말고 패스티시라는 게 또 있어요. 패러디 중. 자, 패스티시라는 것은 이제 PASTICH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혼성 모방이라고 그래요. 혼성 모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성 모방은 두 가지의 보통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비판 없는 모방, 비판이 없는 모방.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논문 같은 거 쓸 때 뭐 한다? 짜, 깊기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비판과 풍자적 속성. 풍자적 속성은 결여되고 빠진다는 거죠. 그 유의적 기능만 부각돼. 유의적 기능만 부각돼. 이런 시를 이제 패스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책에서 공부하시겠지만 한민복의 광고의 나라 이런 시가 있어요. 한민복의 광고의 나라 이게 되게 재밌는 시인데 이 한민복의 광고의 나라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이상의 오감도 들어보셨죠? 오감도. 오감도에 보면 뭐예요? 한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두 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해가지고 13명의 아이가 지나가고 계속 가요. 한 명부터 13명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제 기름 막다른 골목이 뭐 이렇게 갔는데 이 한민복의 광고의 날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제1의 더 톰보이가 거리를 질주하고 이게 지금 이상의 오감도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톰보이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톰보이? 이게 바로 말괄량이라는 뜻이에요. 말괄량. 그 상표로도 톰보이가 있지 않나요? 원래 이제 시루란 말 쓰는데 영어로 말괄량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제1의 더 톰보이가 거리를 질주하고 또 제2의 아모레 마몽드가 거리를 질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상표들을 막 이제 써놓는 거예요. 뭐 제8의 두단악 셀렉션이 거리를 질주하고 하면서 상표들을 막 써놔요.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현대의 그런 이런 뭐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패스티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혼성 모방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이 책의 3부로 가면 시의 주제를 배워요. 그래서 이제 시와 자연, 또 시와 상상력, 시와 현실, 시와 사랑 이렇게 이제 또 배우십니다. 아시겠죠? 시가 이제 자연과 어떻게 되고 상상력과 어떻게 되고 현실과 어떻게 관련이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또 공부를 하시고요. 이 책의 마지막에 15장에서는 시 읽기의 방법이 또 있어요. 시 읽기의 방법. 시를 어떻게 할 거냐? 시 읽기의 방법을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 읽기의 방법을 공부할 때는 이제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거시적으로 읽어라. 그래서 거시적인 읽기가 있어요. 거시적인 읽기. 자, 거시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이 있겠죠? 미시적인 읽기가 있어요.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는 거. 그래서 거시적인 읽기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제목의 기능 이런 것들, 또 시에 반복되는 이미지, 뭐 제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시적인 읽기라고 한다면, 자 미시적인 읽기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좀 더 뭡니까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언어적인 표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이라면 예를 들면 뭐겠어요? 사투리, 고어, 옛날말, 또 쉼표, 뭐 느낌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비유적인 표현도 있겠죠. 비유적 표현도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그래서 이제 그 시의 언어가 어떠한 비유를 줄 거냐. 뭐 그 비유적 표현이가 뭐겠어요? 은유라든가 뭐 상징이라든가 또는 뭐겠어요? 알레고리, 1대1 비유 이런 것들을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의미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의미의 복합성. 이런 것을 또 따지는 겁니다. 의미의 복합성.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게 1번의 거시적인 읽기고 2번의 미시적인 읽기고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맥락적인 읽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론을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시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시를 잘 쓰지는 절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잘 쓸 수는 있겠죠. 뭐 못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시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기보다는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줄 아시겠어요? 시를 잘 읽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시를 잘 읽는 기술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론이라는 걸 했다고 해서 시를 막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시는 원래 내가 잘 쓰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러분 이제 국문학과에 오신 분들이. 그런데 그것들보다는 시를 어떻게 잘 이해하는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맥락적인 읽기가 있는데 제가 좀 지우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적인 읽기는 뭐냐? 첫 번째는 전기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어떤 생을 살아왔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 맥락적 읽기거든요. 첫 번째. 그런 것이고 두 번째를 본다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미학적인 맥락이에요. 미학적 맥락. 미학이 뭔지 아시죠?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게 미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미학적인 맥락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미학이라니까 이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미학.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학이니까 아주 거창하게 미학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 시인은 선후배 시인들과의 뭐다? 정신적인 교류를 통해 성장한다. 이게 이제 미학적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학이라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미학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미학보다는 그런 그 선후배 시인들과의 정신적 교류를 이야기해 이 책에서는.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사회문화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속한 사회적인 현실과의 그런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냐? 바로 박두진의 해예요. 박두진 해 모르신 분 없죠? 해야 소사라 말갛게 고운 얼굴 뭐 이렇게 나오죠. 환한 얼굴 고운해야 소사라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해라는 것은 이걸 이제 독립 식민지 현실 이런 거와 관련된 뭐겠어요? 당연히 해를 찾았으니까 광복과 관련 있는 거죠. 그냥 해를 보면 그냥 떠오르는 해지만 이게 이제 박두진 시인이 식민지 현실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쓴 시가 바로 이 해거든요. 박두진 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본다면 뭐다? 이것은 광복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것도 일종의 참여시죠.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나오는 4월도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만 가라. 이런 아주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부여에 가면 신동엽 문학관이 있어요. 신동엽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회문화적인 맥락이다. 일종의 참여시라고 볼 수 있죠. 신동엽의 시는 참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 책에서는 이제 실기의 실제를 그 유명한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 바로 김수영의 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김수영의 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수영의 풀을 보면 뭐 풀이 눕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풀을 가지고 거시적인 읽기, 미시적인 읽기, 맥락적인 읽기, 그러니까 거시적인 읽기와 미시적인 읽기와 맥락적인 읽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번 학기에 이제 뭐 멀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좀 한번 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렇게 가고 싶으면 이게 김수영 문학관이 방학동에 있어요. 방학동에 김수영 문학관이 서울의 방학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들리고 뭐 그 근처에 이제 뭐 길상사도 있고 뭐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 이제 김수영의 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김수영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근현대 문학사를 여러분이 또 공부하실 거예요. 3학년 2학기 때. 거기에서도 또 김수영 이야기를 뺄 수가 없거든요. 김수영은 또 엄청나게 유명한 시인이에요. 시인 중에. 우리나라 현대 시인 중에서 그 뭐랄까 외래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멋진 시를 쓴 사람 한 명을 뽑아라고 하면 단연코 김수영이에요.
물론 이제 김수월 이런 시인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민족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김수영 시인은 아주 독특한 이런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 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거시적인 읽기, 미시적인 읽기, 그다음에 맥락적인 읽기. 저는 이 15강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시론에서. 그러니까 김수영의 풀이 풀인가 보다 또는 민초들의 삶인가 보다. 여러분 이 정도는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이 풀 하나 가지고 뭐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거시적인 읽기와 미시적인 읽기와 맥락적 읽기라는 그런 그 틀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줘요. 이 김수영의 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책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가 이 책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시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했던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뭐죠? 이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까지 제가 오늘은 뭐 책이 여러분이 없으시니까 두 번만 해서 이제 저기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책으로 넘어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론을 저도 좀 공부를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핵심적인 이야기 이런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시를 쓰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제목을 이렇게 쓰잖아요. 제목을 쓰는데 물론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제목을 그 시 속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박목걸이 나그네 보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써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현대 시에서는 이 제목도 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목도 시다. 아시겠죠? 제목도 하나의 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그네라고 한 것을 또 쓰면 이게 이제 중첩에 걸린다는 거예요. 중첩. 이런 것은 하나의 시 쓸 때 중첩에 걸린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좋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보다 보면 또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시를 쓸 때는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건 안 좋다.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권장섭 경사라고 이제 라디오 이제 들어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중부고속도로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또 뭐 모든 국토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경부고속도로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중부고속도로도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쓸 때는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면 약간 돌려서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시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시라는 것을 쓸 때 반드시 원리 원칙만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가 이제 뭐 학교에 간다 이렇게 쓰잖아요. 간다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문법적인 그 내용으로 된다.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던 거예요. 애라고 먼저 쓰는 거예요. 나는 학교 간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애를 이 앞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이렇게 쓴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교장 선생님의 멘트죠. 애라는 걸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더라도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시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 이야기를 좀. 이거는 이제 현대 실론 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좀 공부했던 것에서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는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는 이거는 이제 시 쓰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운치 있는 말이다라고 했어요. 운치가 있다. 시는 상당히 운치 있는 말이고 분위기 있는 말이다. 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 속에는 여러 가지 운치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는 운치 있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분위기 있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밌는 게 뭐 철학자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뭐 성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를 쓴 사람도 인자를 붙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나머지는 작가, 뭐 철학자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시 쓰는 사람은 시인이라고 하잖아요. 성인 뭐 이런 것처럼 시인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 내용이죠. 시인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작가, 철학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찰하는 말이다. 시라는 것은 뭔가를 성찰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 영어로 리플렉션이죠. 돌아보는 거. 리플렉션이라는 게 성찰한다는 뜻이거든요. 돌아보는 거, 나를 지켜보는 거. 저도 이제 제 시집에 그 해사부라는 시를 하나 썼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스승이다. 해사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슈프잖아요, 슈프. 그래서 이 바다를 가지고 스승으로 생각해서 이제 쓴 시가 있거든요. 성찰하는 말이고, 세 번째는 관찰하는 말이에요, 관찰하는. 근데 이제 성찰과 관찰의 약간의 차이점은 관찰도 뭔가를 지켜보는 것이고 성찰도 지켜보는 것인데 관찰보다는 성찰이 좀 더 그 어떤 것들을 좀 더 뭐랄까요? 자세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 심상법은 사물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관찰해서 이제 이 보는 것을 이제 관찰 심상법이라고 한다면 성찰 심상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관찰이라고 성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관찰과 성찰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묘사하는 말, 묘사하는 말. 시라는 것은 이게 묘사를 하는 것을 또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상하는 말이다. 시라는 것은 이제 상상시가 있어요. 내가 그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상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시를 쓰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우리의 어떤 가치 있는 감정이 있겠죠. 그런 가치 있는 감정을 뭐 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다. 시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 있는 감정을 어떻게 바깥으로 잘 드러낼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시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시라는 것은 모든 것이 뭐 정말 뭐 모기도 시의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다 시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창경 시인이라는 이 있어요. 이 재밌는 이분이 이제 쓴 시 중에 어떤 시가 있냐면요. 술이라는 대문자로 술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술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술 조그마한 이렇게 이게 시예요. 이게 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분의 양력이 돼서 이렇게 쓴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무슨 시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 사람의 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정말 그 다양한 내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또 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막 누르다가